자,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정액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목대로요. 정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제주달 원가에서 내용연수 말 잔존 가치를 뺀 감가 총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요. 작년만 빼놓고는 다 예를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작년만 이제 정률법을 가지고 한번 출제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건물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인데, 근데 작년 시험에는 공장을 내세워서 공장 안에 있는 기계류를 갖다가 지칭을 해서 정률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번 출제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액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거 잔존 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존 가격으로 안 주고요. 잔가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가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잔존 가격의 크기라면 잔가율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잔가율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잔가율을 10%를 줬다 그러면 일 자체가 이게 원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잔가율이 10% 그러면은 1에서 0.1 빼면은 남는 게 0.9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제주도 원가가 2억이라고 그러면은 2억에 대한 90%면 1억 8천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제주도 원가가 2억일 때 잔존 가격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에 10%니까 2천만 원 한다 그러면 2억에서 2천 빼면은 1억 8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든 똑같은데 출제자들이 낼 때는 잔존 가격이라고는 안 주고 잔가율이라고 줘요. 그리고 그냥 잔가율이 10%라고 그러면 제주도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억에 10%면은 2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억에서 2천만 원 빼면 1억 8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매년의 감가액에 대한 것을요, 요 내용연수로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를 얘기를 해요. 경제내용연수. 옛날에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원래 이 경제적 내용연수가요, 경과연수하고요,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험에는 경과연수 따로 주고 잔존 내용연수 따로 줬는데 같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과연수하고 잔존 내용연수를 이제 분리해 줄 때 요건 어떻게 해주냐면 2012년 5월 30일 날이 준공한 시점이면요. 2017년 5월 30일이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경과했다는 얘기예요. 5년 경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과연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는 45년 이렇게 줘요. 그러면 5년하고 45년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0년. 이렇게 해서 맞춰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잔존 내용연수가 만약에 45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여기다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그냥 50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5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감가 누계액을 이제 구하는 건데,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과연수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정액법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정률법이 있죠. 얘네들은 경과연수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 뭐 5월 4일 날이 이게 준공 시점이면 2017년 5월 4일이 기준 시점이다. 그럼 지금 몇 년 경과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년 경과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경과연수가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주니까 이 정액법에서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몇 년의 감가액만. 얘를 알고 얘만 구하면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곱하면 누계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는 주냐면 제주달 원가는 준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적산 가격인데 적산 가격은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몇 년의 감가액을 구하면 경과연수는 알고 있으니까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 하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의 감가액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 제주달 원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이렇게 주죠. 그리고 내용연수를 몇 년을 주면은 50년을 준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경과연수는 몇 년을 줬고 5년을 줬고. 그런데 여기서의 잔존 가격이 있죠. 또는 여기서 잔가율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반드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잔가율은 제로 아니면은 10%를 줘요. 근데 실상은 이게 실무상에서는 이 잔존 가치는 계산을 안 해요. 잔가율에 대해서. 왜 계산을 안 하냐면 저 잔존 가치가 뭐냐면요. 나중에 건물의 수명이 다 됐을 때 얘 철거하겠죠. 철거하면 각종 폐자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내다 팔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폐자재 가격보다는 건물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제로로 보는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제로 아니면 10%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줘요. 제로 아니면 10%. 그러면 만약에 10% 주면은 2천만 원 빼란 얘기고, 그렇지 않고 잔존 가치는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2억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5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어? 그러면은 한 4천? 50년이면 4천이 아니라 한 400 정도 나오겠군요. 400. 그죠? 그러면 요게 매년에 뭐가 돼요? 감가액이 되겠죠. 근데 매년의 감가액이 400인데 경과연수가 얼마? 5년이면은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천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주달 원가가 2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면 2천 빼면은 얘가 1억 8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요것만 구하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액법이라는 것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방식이에요. 건물의 전체 제주달 원가가 이게 만약에 2억이라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40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일정하게 감가가 발생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 한다? 정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액법. 그런데 이 정액법으로 구한 이 감가액은요. 이 건물의 실질적인 감가를 반영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병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라는 건요. 여기 얘네가 직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연수 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의 발생은 시간이 가면서 커져요. 근데 얘네는 매년 어떻게 돼요? 일정이 가니까 실제로 이렇게 감가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박스에 467페이지에 가면
거기 박스에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내용연수가 주 구성이 됐을 때 경관연수가 있고 잔전내용수의 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논리냐면요. 이 경관연수라는 게요. 실제 경관연수가 있고요. 이게 유효 경관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관연수는 뭐 얘기하냐면 에이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총각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 응? 그래. 이게 실제 경관연수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몇 년? 24년. 그러면 여기 있는 유효 경관연수 있죠. 이건 겉보기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총각이 24년 즉 24살이라고 그랬을 때 반응이 갈리는 거죠. 한쪽은 24살밖에 안 됐어? 나 한 40으로 봤는데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아니야 나는 10대 후반으로 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유효 경관연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의 전체 수명이 만약에 50년이라고 줬을 때 실제로는 몇 년이 경과한 거예요. 24년이 경과했는데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한 1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한 40년 경과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 계산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이 차이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평가사가 가서 직접 관찰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감가액을 조정해 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여기 감가 수정을 통해서는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병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감가법을.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서 평가사가 가서 이 건물을 직접 해서 관찰을 해서 계산식에서 잡아나지 못하는 것들의 감가액을 조정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관찰감가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주는 거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그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서 이 관찰감가법이라는 거는 그 초임 그 감정평가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실무 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가서 보고 그래도 판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 구하는 게 쉽지 않으면은 무슨 법을 관찰감가법을 병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틀리게 주는 것들이 그거예요. 주관적인데 객관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방법이다? 주관적인 방법이다. 단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469쪽에 관찰감가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B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감가액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사가 이게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시설에 대한 차이는 보정해 줄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에까지도 보정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하자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로 구하는 게 기본인데 예로 구한 감가 누계액이 적정하지 않으면 무슨 법을? 관찰감가법이나 내구성 분해 방식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런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네.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표정을 보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다음에 이제 그 5, 6월 달에 할 때 다 해보시죠. 뭐 그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470페이지 가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 거예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하고요.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근본적인 원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 포괄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데
다만 이제 구하고자 하는 논리가 틀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그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요렇게 몇 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장부상에서 가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업 회계상의 감가상각인 거죠. 근데 감가수용은 현실적인 감가액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감가수용에서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겠죠. 근데 기업 회계상에서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안 하죠. 얘네 그냥 장부상의 가치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관찰감가법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예, 그거 가지고 일단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 정도 일단 해주시고, 그 밑에 예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보시면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하니까 객관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틀렸겠죠.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주면은 크게 어렵게 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도요.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틀린 게 정액이잖아요. 정액이니까 몇 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고요. 근데 체감한다니까 틀렸겠죠. 예, 체감의 논리는 정률법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률법의 사고가 여러분들이 금융에 가면은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이라고 배웠죠. 걔는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잔액이 줄어드는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환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겠죠.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정률법의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기는 초기의 상가액만 크지 가면서 상가액이 점점 체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의 또 다른 표현을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점감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드렸잖아요. 체감상각법 또는 뭐라고 한다? 잔고점감법.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해보시면 아 얘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단 이제 처음에 용어를 들으면 아무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다가 정이 안 되면 계산 안 해도 돼요. 지문 제목이라도 알아두시면. 일단 나중에 뭐 버릴 때 버리더라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까지 오른 동안에도 몇 개 버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버린 걸 자꾸 우리가 늘려갈 수는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보다는 이제 조금 난 게 거기 471페이지에 있는 비교 방식의 논리예요. 자,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게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사례 가격을 구하고요. 거기로부터 시점 수정하고요. 사정 보정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비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가 길어요. 산식이 길잖아요. 그 일단 산식에 질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겉에만 화려한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사에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5억이냐 그랬더니 당신 옆집이 5억에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5억이라고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포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집하고 유사한 사례를 몇 개를 구해서 시점수정과 사정보정과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과 면적을 비교했더니 당신 집이 한 5억 한 500원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실상은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비중 가격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요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여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얘하고 유사한 사례로부터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중 가격을 구할 때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 둔탄동에 소재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 있어요. 구조는 벽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이 집의 가치를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이 되겠죠. 요 이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유사한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례를 구하겠죠. 사례. 그래서 사례 가격을 구해봤더니 만약에 이게 1억짜리 사례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는 사례니까 얘가 거래할 때의 시점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거지 어제의 가격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어제의 가격을 오늘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게 시점 수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별반 차이가 없으면 쟤도 오늘 거래했대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보정은 뭐냐면요. 요 사례 가격이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어떤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급매로 팔렸으면 시세보다 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만약에 20% 싸게 팔렸다 그러면은 20%를 가격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사정보정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정상적인 거래였대요. 그럼 이거 할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사례를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뭐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수집한 거예요. 그럼 이거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례야 되는데 저 사례가 옆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가격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식은 뭐가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얘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를 구하면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야 할 요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확한 가격을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 보정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한 방식이다.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례 가격부터 이게 시사지계면 하면 돼요. 그러면 비중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얘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요. 제일 먼저 사례 선택 기준에 부합되는 이제 사례를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례를 정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정상화 시켜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평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상태를. 얘가 시세보다 20% 싸게 팔았다 그러면 20%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 되고. 만약에 얘가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시세보다 어떤 변화가 싸게 팔았다 그러면 보정해주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하고 개별 요인 비교라는 걸 하면요. 여기 있는 면적은 개별 요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묶어버리면 저거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게 되면
472페이지에 자, 맨 상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4번의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걔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원가법에서는요, 감가 수정이 중요한데 실상 비교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례 선택 기준이.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례 선택 기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교재는 사정 보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위치의 유사성.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시하는 게 위치의 유사성인데, 자, 현실적으로 평가사는요, 가장 좋은 사례는 누구냐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위치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평가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뭐는 생략해도 되니까.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 격차를 갖다가 좁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보시면은 얘네를 요걸 수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비율을 수정하는데 비율 수정법을 보게 보면요. 이게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가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방식은 이 승제 방식을 써요. 여러분들이 가감 승제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할 때 얘가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교를 할 때 여기 있는 분수식에서 분모에 들어간 애들이 무슨 부동산이냐면 사례 부동산이고요.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데 얘가 뭐를 수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수정하니까 각각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0분의 100으로. 그래서 만약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더하기 빼기 갖고 수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정보정이라는 걸 할 때 이 사례 가격은 시세보다 만약에 20% 싸게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 때 둘 다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방식의 원리는.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 싸게 팔았대요. 그럼 요 사례에서 20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80분의 100이죠. 그러면 1.2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25 하게 되면 1억 2,500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20% 싸게 판 애를 다시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로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해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서 봤더니 요 사례 부동산이 있죠. 네,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50%가 우세하고요. 개별 요인은 거꾸로 50%가 열세하대요. 그럼 우리가 보정을 해줄 때 이게 가감 방식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화가 없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승제 방식이다 보니까 얘가 50%가 우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100분의 15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우세하다 그러면. 그러면은 100분의 150이면 1.5가 되겠죠. 근데 거꾸로 열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0.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별반 차이가 없으면 그냥 얘가 1이 된다고요. 100분의 100이면 1, 100분의 100이면 1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5 곱하기 0.5 하면은 0.75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해서 조정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조정하는 항목이 적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에요. 얘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를 구하면은 이런 작업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어디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다. 인근 지역. 그럼 뭐는 생략해도 되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해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1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게 없으면 이 가격이 그냥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항목이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적은 게 좋으니까 가장 유사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못 구하면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 정도를 구하면 최소한 걔는 지역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보정은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위치의 유사성에 대한 논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인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물리적인 이 규모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차이가 있으면 또 뭐가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또 구하라 이런 얘기죠. 거기 보시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47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사례 부동산은 용도나 규모나 구조 등 개별적인 요인이 대상 부동산과 비교가 가능한 사례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벽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쟤도 구조는 벽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쟤는 목재로 된 주택이면은 단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규모가 2층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는 뭐로 돼 있고 벽돌로 돼 있으면 최소한 얘하고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얘는 2층 단독주택이고 얘는 단층짜리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조는 목조로 된 주택이고 면적의 차이도 크고 그러면은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를 이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요. 이런 얘기죠. 거래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점이 있을 때? 기준 시점이 있을 때. 자, 기준 시점은 2018년 5월 4일이에요. 근데 거래 시점이라는 거는 2017년 12월 21일 날 거래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거래점하고 기준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한 6개월 사이에 시세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요거는 이 수준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6개월 전에는 1억에 거래된 애가 지금 현재 시세는 1억 2천에 거래되고 있으면 1억짜리를 얼마로 바꿔서 1억 2천으로 바꿔줘야지만 이 시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래점하고 기준점은 어떻게 돼요?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시세의 갭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요 시점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무슨 시점을? 네, 거래점을 알아야지만 이걸로 바꿔준다고요. 몇 개월 전에 거래된 시세냐를 알아야지만 그때 시세로부터 지금 세로 수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거래했는지를 모르면 보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례 가격이 1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저께 거래된 건지 한 달 전에 거래된 건지 아니면 6개월 전에 거래된 건지를 알 수 없으면 그 당시 시세를 모르니까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 자료는 채택할 수 있다 없다.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슨 시점을 알아야 된다. 거래 시점을. 그 다음에 사정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례는요. 거래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수준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정이 불가능한 사례는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있죠. 예, 이거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는요.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를 구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우리가 채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례를 구했는데 이게 자선단체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양로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되니까 여기 있던 노인 양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하고 건물 있죠. 시가 한 50억 정도 돼요. 이거를 양로원에다가 기부한 거예요. 근데 기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기부가 이루어지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양도세라든가. 그러면은 50억짜리 물건이니까 양도세가 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양로원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A는 양로원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이걸 5천만 원에 거래한다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50억짜리가 5천만 원에 계약서 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수집을 해도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 주고받을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걸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억짜리를 5천만 원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례를 다 구하면 얘가 특별하게 보정할 필요가 없이 이 가격을 도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례 선택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이 사례의 정상화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그래서 옆에 473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정상화. 자, 사례를 정상화 시킬 때 보면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정 보정이라고 있죠. 네, 그러면 거래 사례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정 보정을 할 때 보면 거기 식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기준이 되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요.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분자가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중은 다 뭐를 주냐면 100씩 주죠. 예, 그거는 아까 얘기한 저 비율 수정법이라는 게 모든 비교 요인은 100을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100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100분율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제목대로.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개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20%만큼을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정해 주냐면 무슨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사례.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100을 놓고 사례는 100에서 몇 프로 싸게 팔았다는 거야. 20%. 그럼 20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80분의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25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렇게 비율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80분의 얼마? 10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 기출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워서 지문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나마 찾을 텐데 출제자들은 이 지문을 주면은 꼭 이렇게 줘요. 이렇게 쓰러뜨려서. 그러면 이제 또 뭐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모 분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러뜨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애들 서 있잖아요.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은 무거운 애부터 앞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문제로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오늘은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든 분위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건 오히려 눈치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 뭐 계산하는 게 중간에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 있죠.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거래점하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를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근데 요 기준 시점을 이렇게 현재 시점, 그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준 시점 알려주지만 기준 시점은 현재도 될 수 있지만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점이라고만 써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고.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거래 시점의 가격과 기준 시점의 가격이 서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한 10%에 대한 뭐 지가 상승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거래점부터. 그러니까 거래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몇 프로는 가격, 땅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10%가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무슨 시점이냐면 거래 시점. 여기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면 똑같이 100이에요. 근데 얘가 몇 프로 기준 거래점부터 몇 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10%. 그러면 100분의 110에서 얼마? 1.1. 몇 프로 뛰었다고요? 10% 뛰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보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수치는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 거 똑같잖아요. 아까 우리가 제주달 원가 할 때 건축비 지수 했었죠. 예, 얘가 준공 시점은 건축비 지수가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은 135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35에서 보정해 줬죠. 예, 이게 그런 논리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거. 그래서 사정 보정하고 뭐를 하는 게 있다. 시점 수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 그 밑에 가면 지역 요인하고 무슨 요인 비교가 있어요.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첫 번째 있죠. 무슨 요인 비교할 때? 지역 요인 비교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생략하는 거예요. 누님 말씀드리지만 유사적에서 구하면 비교를 해야겠으나 그죠?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얘네를 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은요.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면에서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5% 우세할 수도 있고 또 10% 열세할 수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이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례 지역.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상 지역은 여기도 여기가 대상 지역이고요.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가 돼요. 이 방식에서는 기준이 되는 분모가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례가 들어가냐면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지금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얘를 100으로 주고 얘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5%. 그러면은 낮춰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분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5 하면 되는 거예요. 105분의 100 하게 되면은 0.9월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은 그대로 100이고 사례가 100에서부터 몇 프로 열세해야 돼요? 10%. 그럼 90분의 100. 그럼 1.11 나오면서 10% 올려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무슨 법?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평점법이라고 있어요. 평점법은요. 이게 상승식하고 총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모든 항목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얘네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을 비교 항목을 줘요. 비교 항목을. 그래서 그럼 여기 조건을 보시면 얘는 무슨 부동산하고 비교해야 돼요? 사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대상 부동산하고의 격차라는 거예요. 격차가 줄 때 여기 마이너스 1 주고요. 0을 주고요. 플러스 4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3을 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환경 조건은 대상 부동산이 얘보다 1%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고, 가로 조건은 차이가 없고 격차가, 접근 조건은 오히려 4%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건은 몇 프로가 1%가 우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바꿔버리면은 지금 사례는 다 얼마로 주는 거예요? 얘는 다 100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환경 조건은 얘가 지금 대상 부동산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1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9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분의 99면은 0.99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 조건은 100분의 10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플러스 4니까 100분의 10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소수로 계산하면 1.04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는 100분의 101이 나오겠죠. 그럼 1.01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기타 조건은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103 나오겠죠. 그럼 1.03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차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격차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평점법 중에서 이게 상승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식? 상승식.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잖아요. 실전에서는 이거 쓰게 되면은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줘요. 맥시멈 많아봐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많이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금액에다가 놓고 때리면은 금액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상승식이면요. 총화식은 지금 모든 항목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5개 항목이니까 이게 5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전체로 했을 때 보게 되면은 7, 8이고 뺐으니까 7이겠죠. 그러면 507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500분의 얼마? 507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총화식인 거예요. 전체를 한 단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총화식은 잘 안 나와요. 예전에 이게 기출에서 상승식과 총화식으로 한 두 가지를 구하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두 가지로. 출제한 사람은 이게 간단하니까 그게 줬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승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보시게 되면 상승식으로 계산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상에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뭐까지? 지역요인하고 개별요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 방식이 끝나는 거예요. 비교 방식이.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476페이지에 하단에 가면은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나오죠. 이거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거래사례법 이제 끝났고 이제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시면은 이 거래사례기업법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요게. 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 감정평가 규칙을 개정해서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방법 역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개정해서 이걸로 다시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을 알아보죠.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